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어이없는 이야기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제가 직접 이러한 일들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게 남자에게 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되니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가 힘들었네요. 이번 일로 어떤 일에서든 쉽게 혼수를 두지도 조언을 하지도 않게 됐죠. 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도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넉넉한 집안 환경에서 무남 동녀 외동딸로 자랐던 저는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온실 속 화초였거든요. 날 때부터 그게 너무 당연했던 전 든든한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제가 화초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별 걱정 없이 살았던 저는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작은 사건 하나 없이 조용한 일상만 있었습니다. 살면서 나름의 고민이나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들은 아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제 인생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줄만 알았죠. 결혼 역시 운명 같은 사랑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이가 되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적당히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랬던 제게 놀라운 인연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어서 매년 같이 여행을 자주 가곤 했었죠. 그 해에도 저희는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늘 가던 여행이었지만 여행은 항상 즐거운지 그때도 저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밤이 돼 바닷가에서 다 같이 불꽃놀이도 구경하고 맥주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멀쩡하던 제가 일어나던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낌새 없이 있다가 기절하듯 쓰러져 버린 저 때문에 친구들은 놀라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죠. 하필이면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그런 위급 상황이 생겨버려서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는 영어도 못하는 현지인들 뿐이라 도움을 구할 곳도 없이 난감한 그 상황에 어디서 나타난 한국인 남자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쓰러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제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고 제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주셨다고 했죠. 그분 덕분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민아, 정신이 들어? 무슨 일이야? 나 쓰러진 거야? 그래, 너 방금 쓰러져서 숨도 못 쉬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다들 너 죽는 줄 알고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여기 이분이 도와주셔서 살았어. 얼른 감사드려. 네 생명의 은인이셔. 아무래도 저혈압 쇼크가 오신 것 같아요. 금방 깨어나신 걸 보면 큰일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병원 가서 간단한 검사는 받아보세요. 저는 저를 도와주신 그분께 제대로 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더라고요. 저는 기절하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고 친구들은 놀란 마음에 정신이 없는 바람에 다들 그분의 연락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사례를 받기가 부담스러운 건지 연락처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듯 했어요. 곧바로 병원을 찾은 저는 그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이상이 없었고 그 후 무사히 귀국해서 다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며 놀란 마음도 진정되고 그날의 일도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분이라는 걸 알고 귀국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때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와 약속이 있어 만나고 있는데 길을 걷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치며 놀라고 있었죠. 소민아, 저기 봐. 저 사람 그때 너 도와주셨던 그분 아니야? 그때 너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친구가 먼저 알아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를 도와주셨던 그 남성분이셨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제 옆에서 친구는 한수를 더 뜨면서 이건 운명이라며 이번에는 꼭 연락처를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헤어졌던 부모 자식도 다시 못 만나는 일이 허다한데 해외에서 한번 만났던 사람을 몇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얼른 그 남자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 몇 달 전에 베트남에서 저 도와주셨던 분 맞죠? 예, 기억나요. 그때 쓰러지셨던 그분이시군요. 어떻게, 이제는 몸 좀 괜찮으세요? 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데 그런 큰 도움 받고 제대로 살해도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 연락처라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다들 경황이 없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죠?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제가 여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거든요. 혹시 몸에 이상 있으신 것 같으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오세요. 저도 그때 급하게 가고서 꽤 걱정했거든요. 아,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어쩐지. 정말 덕분에 살았네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꼭 살해할 테니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친구들도 그분이 응급처치를 하실 때부터 전문가인 것 같다고는 했지만 설마 의사 선생님이셨을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정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감사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날 결국 대현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하루빨리 약속을 잡고 싶었지만 병원 일이 바빠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덕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죠. 많이 바쁜지 연락이 잦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하다 보니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 것 같았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현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제 친구들에게 들으셨는지 제가 대현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아시고는 대현 씨를 집으로 초대하라며 성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면 어떡하니? 그래놓고 아직 제대로 성의도 못 보였다며?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해. 우리 딸 구해주신 분께 내가 뭐라도 대접해드려야지. 집으로 초대하라는 부모님 말씀에 저는 대현 씨가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대현 씨도 흔쾌히 집으로 와줬어요. 그렇게 대현 씨를 직접 보신 부모님 역시 대현 씨를 좋아하셨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감사한 건 당연하지만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훈훈한 외모를 보신 엄마는 대현 씨를 사윗감으로 미리 점 찍으신 듯 하셨죠. 시종일관 대현 씨 앞에서 제 칭찬을 하시더니 대현 씨가 돌아간 후에는 제게 대현 씨와 잘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 청년한테 관심 없니? 엄마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 잘 배웠는지 예의도 바르고 반듯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다른 것보다 의사라고 하니 똑똑하고 성실한 건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네. 너 이런 사람 놓치면 시집 못 간다? 부모님은 제가 대현 씨와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저도 내심 마음이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연락도 자주 없던 대현 씨라 큰 기대는 없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왔다 간 뒤로는 대현 씨도 제게 자주 연락을 하고 먼저 또 만나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종종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현 씨와 만나기 시작한 후로 주변에서는 모두들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업부터 외모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남자친구는 심지어 다정하고 세심하기까지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게 잘하는 것을 보면 저도 남자친구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남자친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직업이 문제였죠. 매번 병원 일로 바쁜 남자친구 때문에 저희는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기도 어려우면서 그마저도 데이트 시간에 늦거나 데이트 중간에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쩌지? 그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지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야, 데이트 중에 갑자기? 꼭 대현 씨가 가야 해? 다른 의사 선생님은? 다들 오프인데다가 내 담당이라 대체가 안 되는 거 알잖아. 미안해. 다음에 꼭 재밌게 데이트하자. 환자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의사 입장은 알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잦아지니 저도 서운한 티를 낼 수밖에 없었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기분이 상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안다며 항상 미안해하던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늘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저를 챙기고 이틀을 꼬박 밤을 새서 피곤할 텐데도 잠잘 시간을 쪼개서 저를 보러 와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노력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았던 저도 정말 화를 내거나 남자친구를 나무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에 진심이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는지를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멋있었죠. 그렇게 서로 믿고 이해하며 연애를 하다 보니 저희도 만나온 시간도 길어지면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며 대현 씨에게 기대가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저희가 일찍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셨어요. 너희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연애야 적당히 하다가 결혼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려고? 요즘 누가 결혼을 일찍 해? 연애도 충분히 하다가 천천히 하면 되지.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여자는 가장 예쁜 시기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너 그러다 다 늙어서 새 신부 소리 듣고 싶어? 너는 다 좋은데 그게 참 문제야. 뭐든 간절함이 없고 왜 그렇게 느긋하니? 니들이 뭐 부족하고 어려운 게 있다고 결혼을 미뤄? 그러지 말고 둘이 얘기해서 적당한 날 얼른 잡자. 저도 부모님 앞에서는 뭐가 급하겠냐며 천천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도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일찍 결혼을 한 편이라 제가 연애를 하는 사이에 다들 결혼을 하고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 당장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부정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 큰일인데 최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지. 무슨 준비를 더 해야 해? 우리 서로 믿음도 있고 나이도 어리지 않잖아. 그냥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소민이 너한테 충분히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둘이 결혼할 거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자.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매번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체 무슨 준비가 덜 됐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때마다 제 핑계를 대는 탓에 더 따져먹기도 애매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면 괜히 나 혼자 안달이 나서 재촉하는 건가 싶어 저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 참고 있었죠. 그래도 제 의견은 충분히 전했으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준비가 됐다면 금방 프로포즈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 만큼 남자친구는 평소에 제게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저도 지치고 예민해지게 됐죠. 부모님 성화에 어렵게 다시 꺼낸 얘기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다 늙어서 결혼할 생각이야? 집에서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미루냐고 난리신데 대현 씨는 자꾸 왜 그래? 보장된 직업에 경제력 있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정말 뭐가 문제야? 무슨 준비를 더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뚜껑이 열려 처음으로 따지듯 화를 내는 저를 보며 대현 씨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대현 씨는 그동안 제게 하지 못했던 사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소연이 네가 너무 놀라고 걱정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병원 운영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평소 사치도 모르고 검소하던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 운영하는 의사가 돈이 없다니. 설마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까지 후원을 많이 했거든.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술비나 생활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도 점점 씀씀이가 늘더라고. 지금은 내 생활비에 부모님 용돈 떼면 거의 전부 후원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한 거야. 미안해. 그 결혼 자금은 꼭 모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자친구가 평소 환자들을 끔찍이 생각하고 아끼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 정도로 희생을 하며 사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다는 얘기에 저도 그 사람을 나무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더 믿고 기다리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후 남자친구가 병원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저는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깊이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허투루 쓸 사람은 아니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조금씩이지만 제게 돈을 자주 빌려가게 됐고 그때마다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대현 씨를 집으로 직접 부르셨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사정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쁜 사람을 부르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니? 너 우리 죽고 나면 그때 가서야 결혼하려고 그래? 자네도 어디 한번 말 좀 해보게. 우리는 그동안 자네 믿고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설명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설마 결혼을 하기 싫은 다른 이유가 있기라도 한 건가? 부모님도 그동안 참은 만큼 많이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따져 부르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희 모두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해까지 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대현 씨는 결국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야 대현 씨 성격을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에 혹시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하던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대현 씨의 말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뭐야, 정말 그런 이유였어? 아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진작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무슨 걱정이라고 말을 안 하고 숨겼나? 의사가 사람 목숨 살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지켜만 보는 게 의사겠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나 보구나. 자네야말로 참 의사야. 그래도 그런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걱정 끼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 소민이랑
꼭 결혼할 겁니다. 의사는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면 되지. 자네가 왜 돈 걱정을 하나? 경제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결혼 먼저 하게. 대현 씨를 끝까지 믿고 계셨던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며 결혼을 추진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제서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결혼 준비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병원 일이 바쁘다며 저와 같이 결혼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주말마다 짬을 내어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받은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한다며 쉬는 날도 없이 최대한 많은 진료를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병원 일만 해야겠어? 결혼식 준비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 나야 소민이 네가 선택한 거면 다 좋으니까 네 위주로 해. 나도 너에게만 결혼식 준비를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얼른 돈 벌어서 아버님께 받은 도움 갚아야지. 아빠가 빨리 갚으라고 재촉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가족이니까 천천히 갚아도 될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아버님 얼굴 보기가 죄송해서 그렇지. 귀한 딸 데려가는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도움만 받는 게 얼마나 죄송한데. 아버님께 받은 도움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나도 사위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나도 최대한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우려고 할 텐데 소민이 네 생각만큼 하지 못해도 이해해줘. 서운할 수밖에 없는 남자친구의 말이었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큰 도움을 주신 게 맞았으니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남자친구는 병원 일에 전념을 다했고 저는 틈틈이 짬을 내주는 남자친구에게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확인시켜주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 혼자 몇 개월 동안 천신만고를 겪은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별다른 사연이 없더라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혼식일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 결혼 생활이라는 설렘과 걱정, 주변 지인들의 축복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서 했었던 고생들로 인해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됐죠.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행복하고 완벽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지난날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긴장이 모두 풀려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남편과 신혼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은 다음날 밤 비행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여행지에서 보내게 될 남편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상상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병원에 가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뭐? 이 시간에? 우리 내일 혼인신고도 해야 하고 공항도 가야 하는데? 그 아침까지는 돌아올게. 그 내가 담당했던 환자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근처인데 볼 수 있으면 내가 직접 보는 게 맞지. 미안, 먼저 자고 있어? 환자를 위해 병원을 나가겠다고 하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모습까지 좋아서 결혼을 선택한 저였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저도 온몸에 힘이 없어 남편 말릴 힘도 없었고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고 전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이 떠져 일어나게 됐는데 어젯밤 아침까지 온다고 하던 남편이 아직 침대에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잠든 건 아닌가 싶어서 급히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원으로도 전화를 해봤지만 휴원을 알리는 안내 음성만 나올 뿐이었죠.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남편이 길이 엇갈릴까 싶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주민센터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옷을 입고 서둘러 주민센터 앞으로 나가게 됐죠. 하지만 그곳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우선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시간이 흘러도 오지를 않았죠.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우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짐을 모두 준비해 놓은 채 남편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게 됐죠. 나중에 병원 관계자분의 개인 번호로 연락이 됐지만 그분들께서도 남편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급하게 들어온 환자도 없다고 알려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한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길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남편의 전화가 아닐까 싶어 급히 전화를 받게 됐죠. 휴대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여성인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저 유대현 씨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긴 이야기라 전화로는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당신 남편 내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보낸 주소로 와주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협박 전화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금품이나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게 없기도 했고 저를 위협하지도 않았죠. 오로지 제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여자가 남편이 있다고 말한 주소지로 찾아가게 됐죠. 그 주소지는 인근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이제 막 공사를 마치고 아직 입주를 하지는 않은 듯한 곳이었죠. 정말 이런 곳에 통화를 한 사람과 남편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남편을 데리고 있을지 그제서야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불안함을 가진 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여자가 말한 호수로 찾아갔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는 복도에 여자가 말한 호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해당 호수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전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 방 안에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엉망인 모습의 남편이 묶여있는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곧바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남편을 강제로 납치를 했다고 생각한 거죠. 바닥에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찾는 제가 소리를 내자 그곳에 있던 여자들 모두 저를 확인했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저희들 신고하면 저 사람한테 아내분 속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 위험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만 전화기 내려놓고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기 오신 이유 제가 들려준다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신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도대체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저에게 여자는 차분히 자신이 할 말을 해왔습니다. 소민 씨 맞죠? 소민 씨나 여기 있는 여자들이나 똑같은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우리들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소민 씨도 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속고 있는 거니까요. 당신들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단체로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 남편이 속이긴 누굴 속인다는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소민 씨만큼이나 저 사람 믿어왔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소민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게 저희와 소민 씨의 차이점이고 저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일 뿐이지 여기 소민 씨보다 저 사람 더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도 있어요.
소민 씨가 우리 말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경계하지 말고 차분히 내가 하는 말 들어봐요. 그래야 소민 씨도 이제껏 이상하다고 못 느낀 저 인간의 행동과 모습들을 눈치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그곳에 모인 여자들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남편을 만나온 기간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그곳에 있는 여성들 모두 남편과 연인 관계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이거나 남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헤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각기 남편과 만나게 된 상황도 만나온 기간도 달랐지만 말이죠. 동시에 여러 여자를 사귄 것도 문제가 됐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남편에게 자신들 입장에 큰 돈을 빌려줬다는 거였죠. 소민 씨,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이대가 달라요. 어린 나이는 20대 초반 대학생도 있고 많게는 유대현 씨보다 연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됐건 다들 유대현 씨의 겉모습에 속아서 자신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것도 유대현 씨가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말이죠. 혹시 남편분이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일반적인 의사들보다 통장 잔고나 재산이 현격하게 적은 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나 수술비가 필요한 환자들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그렇다면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인가요? 네, 전부 저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이죠. 가끔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자기 훈장처럼 보여주고는 하는데 그냥 자기가 진찰하고 수술한 환자들과 찍은 평범한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요. 병원 운영하면서 발견된 돈은 전부 도박하는 데 썼고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저희들한테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등 수술이 필요했는데 도의적으로 환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등 별별 거짓말을 다 해서 돈을 받아낸 뒤에 또 도박을 하는 데 썼고요. 소민 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설마 도박을 할 거라고 또 돈을 떼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거기다 상황만 나아지면 곧바로 결혼할 것처럼 말을 해오니까 미래에 내 남편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다들 도움을 줬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저 자식한테 여기 있는 여자들 모두 마음 주고 몸 주고 돈까지 줬던 거예요. 유대현 저 인간과 결혼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오던 중에 소민 씨라는 사람을 저 남자가 만나게 된 거죠. 평범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저희들과 달리 소민 씨네 형편이 넉넉하다는 걸 알고 난 후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잔챙이는 다 제쳐두고 소민 씨에게 올인을 하겠다고 말이죠. 소민 씨 집안이 얼마나 넉넉한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자기 판단으로는 저희들에게 빌려간 돈, 거기다 어려운 병원 형편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병원 곧 문 닫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도움까지 주셨는데 그 돈들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여기 간호사분이 증언하신 내용도 촬영했으니 들어보세요. 여자가 건넨 휴대폰 동영상에는 이전 남편 병원에서 만나 안면이 있던 간호사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또 병원 재정 상황과 자신들의 미지급된 월급까지 모든 내용이 다 그 영상 안에 있었죠. 이후 동영상 내용을 다 보게 된 저에게서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여성은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현 저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필 저 사람을 잡아도 소민 씨 결혼식 다음날 이런 짓을 했는지도 궁금해하실 거고요. 날짜는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 결혼한다는 걸 몰랐던 저희가 급히 뒤를 쫓아서 잡고 나니까 우연히도 소민 씨 결혼식 다음날이 된 것뿐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박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인간 소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날 밤에도 도박한다고 연락받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걸 알아차린 저희가
이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걸 경찰에게 알려줬고 도망치는 저 남자를 잡아서 다시 데려온 거고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 이용해 먹고 도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 여자에게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남편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그 모든 걸 인정한다는 것 마냥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남편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죠. 뭐야? 당신 왜 고개만 숙이고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 좀 해보라고. 미안해. 이 사람들 말한 거 전부 사실이야. 당신한테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정말 면목 없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당신이 나 때문에 보게 된 피해 금액은 꼭 갚을게. 그러니 용서해줘. 뭐?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당신한테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 같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쳤으면 거기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깟 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나올 이야기냐고. 그 돈들 갚으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온 시간이 보상돼? 그동안 당신에게 향해 있던 내 마음은 어떻고? 당신이 정말로 내게 미안하다고 한다면 그따위 돈 이야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미안. 내가 상황이 이래서 말이 헛나왔어. 당연히 당신한테 그런 점들이 가장 미안하지.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나 당신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 여기 있는 여자들과는 달랐다고. 그래서 당신과 결혼을 선택한 거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헤아릴 순 없겠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나 당신과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돈 대신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도박에 도자도 없는 인생 살 거고 의사로서 당신 남편으로서 떳떳한 인생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날 믿고 한 번만 용서해줘. 제 눈치를 봐가며 사과하는 말도 바꿔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한들 제가 남편을 용서했을 리는 없었지만 남편의 야비한 모습은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더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가 모르는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난 후에 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요. 그러면 나도 끼워줘요. 아니, 내가 앞장서서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으니까 피해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주실 거고 신경도 많이 써주실 거예요. 또 표면적으로 제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잡아두고 감시하는 것도 더 쉽고요. 여보, 아까 내가 했던 말 잘 못 들었어? 나 앞으로 정말 잘할 거야. 당신 실망시키는 일 하지 않을게. 이 일 전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가 벌였던 잘못이라고. 당신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다 속아왔던 것만은 아니야. 당신이 본 모습 대부분이 내 안에 있는 본 모습 중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정말 당신 기대에 맞게 행동할게. 너 지금도 내가 우스워 보여? 지금 내 발목 잡고 늘어지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끝까지 사람 기만하고 속이려는 네 모습 얼마나 혐오스러운 줄 아니? 무슨 수로 네 본성을 고칠 건데. 잠깐의 실수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상황에서 여자와 도박에 미쳐서 사람들 속이기까지 한 네가 무슨 수로 너 스스로를 고쳐? 그리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해? 도박 그거 손목 잘라도 못 고친다고 하더라. 거기에 여자 밝히고 사기 범죄까지 하는 놈을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내가 네 본 모습을 알고도 사랑할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의사 자격 정지당하고 깜빵에서 영원히 썩어야 하는 놈이야. 내가 이 사람들과 당신 그렇게 만들 거고. 정말 다행이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당신이라는 미친놈 곁에서 내릴 수 있게 돼서. 당신이 자초한 인생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저와 피해 여성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됐죠. 아버지는 남편이 도주를 하지 못하게 사람을 붙이셨고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도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저와 피해 여성들은 남편이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오며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요구하고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됐죠.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지 금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과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비슷한 거짓 상황을 꾸며 금품을 요구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 남편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어요. 제가 뱉은 말처럼 꼭 교도소 안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교도소 밖을 남편에게 교도소와 마찬가지인 곳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편취한 금품들을 배상하라는 배상 명령이 나와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곧장 피해 여성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이 피해 여성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을 넘겨받은 돈을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갚아줘야 했고 남은 금액들을 갚기 위해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의사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싶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으려고 해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상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인신고 전에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을 위안 삼고 다시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은 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 상처를 회복하고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